지난해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있었습니다. 14살 때 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보다 더 어렸던 7살 때는 성폭행도 당했다며 딸이 직접 신고한 겁니다. 해당 인물은 조폭 출신 목사로 유명했던 이상덕 씨. 당시 세간의 비난을 받으며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1심 재판부가 이상덕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뒤집힌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년 전쯤이었습니다. 첫 보도 당시에 줄곧 계속 억울하다 이런 이 목사의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누명일 수도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저희와 연락이 닿았고 들으신 것처럼 내 이름 공개해도 좋다. 얼굴 공개해도 좋다. 자, 이상덕 목사 먼저 당시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자칭 조폭 두목 출신 서울역 이목사로 유명했던 이상덕 목사는 사기 등으로 6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목회자로 새 인생을 살고 있다며 방송에도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목사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건 큰딸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큰딸은 여동생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그러니까 이상덕 목사가 출소한 이후 14살이던 큰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보다 훨씬 전인 2014년에 딸이 불과 6살이었을 당시에는 유사 강간 시도까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이건 정말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도 보도가 있고 나서 엄청난 비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속이 된 이후에도 저는 정말 아닙니다.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본인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건데요. 이 씨 같은 경우는 전부인과 딸이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씨의 변호인도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포함한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었고 이건 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 씨 같은 경우 정말 제가 그런 죄를 지었거나 비슷한 마음이라도 먹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까지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좀 일단 이 씨의 주장인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재판부에서 보석을 신청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고. 재판부가 권유를 했다. 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소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기소가 된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보복의 가능성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사실 위험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재판부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씨의 결백을 좀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기소는 됐으나 그러니까 증거가 좀 부족하고 아마 친딸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양 변호사님 며칠 전이었던 지난달 30일에 1심 무죄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가 큰딸이 얘기하는 게 계속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는 아빠 몸,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봤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 왔어도 비슷하긴 한데 실눈을 뜨고 본 것 같다라고 했다가요. 또 이후에 법정에서 다시 같은 취지로 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봄방학쯤에 이제 아빠를 만났을 때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이상덕 씨가 딸을 만났을 때 뭔가 샀던 물건의 영수증에는 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한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몸부림을 쳤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법정에 와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또 이 큰딸의 외할아버지도 뭔가 법정에서 나와서 진술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말을 바꾸는 것, 진술이 번복되는 것도 이상하게 둘이 같은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봤을 때 신술도 자꾸 번복되는데 다른 증인하고 번복되는 과정도 비슷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학생이 17살이라고 하면 이 연령이라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대 초반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극한 갈등에 있던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 관여 없이 신고한 것인지도 매우 의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재판부에서는 이 17살 된 이 친딸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의 의문을 갖다가 지금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주변에 그 당시에 누구랑 같이 있었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이상덕 목사 같은 경우가 이혼한 전처와 양육비 문제로 상당히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당시에 그 어린 피해자로서는 아빠에 대해서 엄마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큰딸이 한 그 언행을 보게 되면 엄마에게 이제 내가 아빠를 상대하겠다. 엄마 가만히 있어라.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강한 적대감을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그와 연관돼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에 대한 강한 적대감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상덕 씨도 맨 처음에 전처와 딸이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날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렇다면 아빠를 신고한 딸의 뒤에 엄마가 있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들과 함께 죽겠다. 자, 이 얘기는요. 이상덕 목사의 전처, 그러니까 신고한 그 큰딸의 엄마가 한 얘기입니다. 이상덕 목사와 통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난리 났어. 뭔 일이 있었나 싶어갖고 난 깜짝 놀라갖고 전화했었지. 어제 나 애들하고 죽으려고 약 먹고 연탄불 사가지고 미쳤나? 뭘 미쳐. 경찰하고 아빠하고 난리가 났어. 뭐 그랬었노? 살기 싫다. 애들도 수면제 먹이고 나도 수면제 2알 털어놓고 그 애들은 애들은 지금 괜찮다. 니 내가 니한테 막 뭐라는 게 농담 같나. 참 말도 안 된다. 어? 말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짓. 진짜 죽고 싶다. 죽으려면 혼자 죽던가 왜 애들까지 그랬었노? 친구들이 나랑 죽는다 하더라. 엄마 죽으면 같이 죽을 거라고. 아 그래. 자, 백 변호사님 이게 뭘까요? 일단은 이 전처가 가끔 이 씨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아이들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네가 못 데려가겠으면 셋 다 죽겠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지금처럼 저렇게 전화 통화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도 없고 양육비 명목으로 이미 땅 다 줬으니까 다 끝내고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 지내자고 이상덕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전처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래서 이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아내 이거는 사실 아동학대죠. 진짜 저게 학대죠. 사실이라면 당장 아들들 신고하겠다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바로 며칠 뒤에 큰딸이 이 씨를 성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아,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양육비 갈등이 극에 달한 와중에 신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신고의 어떤 순수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전에 또 이게 이 딸들이 외조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가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출하면서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빠, 문자 내용이 살려주세요. 택시 타고 아빠한테 가고 싶다라면서 택시 타고 아빠한테 갈 거예요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 문자가 고소하기 40일 전에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면서 택시 타고 아빠한테 갈 거라고 했던 딸이 40일 뒤에는 아빠한테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자, 일단 1심 재판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덕 목사 어떤 심경인지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사회적으로 생매장이 돼 있고 MBC에서 완전 파렴치고 조직폭력배 너무 자극적이게 방송을 해놔서 저를 다 알아보고 저라는 사람이 특정이 돼 있고 제가 진짜 막 죽고 싶고 막 이래 해도 끝까지 버틴 거는 제 딸이 엄마 아빠하고 싸움에 끼어들어서 엄마 편 들다가 그 어린 애가 성폭력 당한 그 멍울을 쥐고 평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게 그런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 교수님.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무죄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될 대상이 전처 아닙니까? 근데 전처는 아이들 갖다 키우고 있고 또 사실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니까
공격 대상은 있지만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공격하면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